요즘 정치를 보다 보면 자꾸 고대 중국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사람과 권력, 책임과 충성,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라는 공통된 요소가 겹치기 때문이죠. 특히 김건희 특검 소환 관련 보도를 보고 있자면 이건 마치 오래된 역사 속 권력의 반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아마 삼국지나 한나라 초기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자,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 그러니까 한고조는 원래 아주 평범한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진나라 말기의 혼란 속에서 이 사람은 용감함보다는 사람을 보는 눈 하나로 천하를 얻었습니다. 유방이 진짜 잘한 건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을 믿고 쓴다는 점이었어요. 유방 곁에는 3명의 공신이 있었습니다. 한신, 장량, 소하. 이 3사람 없이는 유방이 황제가 되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3명의 운명이 아주 다릅니다. 한신은 전장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운 명장이었지만 말년에는 권력자 눈밖에 나서 결국 목이 잘려 죽습니다. 술에 취해 내가 없었으면 유방이 황제나 됐겠냐고 큰소리치다가 숙청당했죠. 장량은 아주 뛰어난 책서였지만 권력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꾸 사표를 내고 뒤로 빠졌습니다. 끝내 시골로 은고에 살아남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인물이 소하입니다. 소하는 전쟁터에서 활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치와 인사, 조직을 관리하는 데 타고났죠. 유방이 전쟁 중일 때에도 후방에서 사람을 뽑고 조직을 만들고 재정을 책임졌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쓰는 권한을 위임 바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쥐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소하가 대단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방이 죽고 나서 황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혼란기에도 그는 계속해서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의 핵심을 지켰습니다. 즉, 소하는 한고조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황실 전체의 관리자로 살아남은 인물이었죠.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요즘 대한민국에도 그 소하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김건희입니다. 자, 대통령의 권한 중 가장 막강한 게 뭘까요? 군통수권도 있고 법률안 거부권도 있지만 사실상 가장 강력한 건 인사권입니다. 사람을 쓰는 권한, 어떤 장관을 임명하고 어떤 공직자를 세우느냐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나라의 방향이 바뀝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모든 인사를 챙기긴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인사추천위원회라든가 참호진, 검증팀이 실무를 맡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건희가 대통령실에 공식 직위도 없이 인사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누구를 추천했다더라, 누구를 찍어냈다더라, 누가 건희 라인이라더라, 정치권에서도 공연한 이야기였죠. 이쯤 되면 비선실세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공식적으로 아무 역할도 없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 언론 보도나 관계자의 증언 등을 보면 그 그림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선의 인사 개입이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면 엄청난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제도 안에서 움직였고 절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책임도 졌습니다. 하지만 김건희는 그와는 달랐습니다. 공식적 권한은 없는데 비공식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입니다. 최근 특검이 김건희에게 소환 통보를 보낸 것은 이 그림자 권력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건진법사와의 무속 네트워크도 그렇고 통일교를 통해 전달됐다는 고가 선물 의혹까지 여러 혐의가 엮여 있죠. 특히 통일교에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수천만 원대 선물이 전달됐다는 보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엔 그 물품 구매에 대한 영수증과 통일교 내부 결제 문서까지 확보됐다고 하죠.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명품을 받은 게 아니라 대가성 선물을 통해 정치적 청탁을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왜 이들이 김건희에게 접근했을까요? 그것도 간단하죠. 김건희가 인사와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옆자리에 있는 실세로 보았다는 거죠. 유방이 천하를 얻은 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덕도 있지만 그를 도운 인재들이 대대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재를 뽑고 추천한 사람이 바로 소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사람을 보았고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래 살았고 권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시는 너무 튀었고 장량은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금의 김건희는 어쩌면 소하를 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보좌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정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과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적 권한이 없는 사람의 공적 권한을 행사하려 하면 시스템은 붕괴되고 결국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에선 늘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하면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그 인사를 조정했다면 그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지금 특검은 바로 그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목걸이와 샤넬백은 단순한 선물이었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정말 관여하지 않았는가? 건진법사와 통일교는 왜 그토록 가까웠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건희는 그저 배우자로서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소하처럼 실제로 권력의 핵심에서 인사와 결정의 키를 쥐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권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역사 속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유방의 곁에 소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권력자 곁에 누가 있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들여다봐야 합니다.